저는 언니 그날 나야. 제 언니를 못 선미, 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니가 저를 언니 못 나야. 알아봤습니다. 선미, 요양원 307호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를 당신 내려다보며 누구야? 언니, 언니 나야. 나야, 선미, 선미라고 당신 누구야? 불렀을 때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언니 돌리더니 나야.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약속을 했습니다. 병원 빈 병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채 돌아가신 할머니 앞에서요. 그날 저는 병실 커튼을 치고 혼자 울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신입사회복지사였던 저는 그 할머니를 2주 동안 돌봤습니다. 가족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쁘대. 며칠 후에 온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일 복도 끝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는 모든 어르신은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겠다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학대받는 분들을 구했고, 버려진 분들을 찾았고, 외로운 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언니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 조카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엄마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학대 살해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수많은 보고서 중 하나였지요. 언니를? 네. 치매도 좀 있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모는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내 금전 착취 살해, 피해자, 평균 연령 73세. 하지만 저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가 편하시면 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언니는 괜찮겠지. 30년 동안 남의 부모님들만 지켰던 제가 정작 제 언니는 괜찮겠지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6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나서야 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십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302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이면 산책을 하거나 식당에서 간식을 드실 시간이었습니다. 왜 혼자 방에 누워 계실까요? 복도 끝에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요양보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302호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307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병원 빈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할머니가. 설마 언니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어머, 선미 씨 맞으시죠? 40대 중반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미영, 요양보호사 팀장. 단정한 유니폼에 완벽한 미소. 할머님이 기다리셨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언니. 야윈 어깨, 구부정한 등. 6개월 전 제가 봤던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의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할머니처럼. 선미야. 너. 왔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요. 언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20년 전의 기억이 몰려왔습니다. 딸이 바쁘대. 며칠 후에 온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할머니. 응. 괜찮아. 김미영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할머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니, 밥은 잘 먹어. 응, 먹어. 많이 먹어? 언니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김미영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30년간 현장에서 수없이 봤던 그 신호. 눈치를 보는 피해자의 시선.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많이 먹어.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의 몸이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다가 침대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졸피뎀 10mg 1일 2회, 알프라졸람 0.5mg 1일 3회. 3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용량이면 노인을 하루 종일 잠들게 만들 수 있다고.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님이 밤에 잘 못 주무셔서요.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처방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요. 요양원을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빈 병실에서 울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이. 그런데 정작 제 언니가 조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요양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요양원에서 관리한다. 저는 현장에서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일은행 가서 어머니 거래 내역 좀 떼줄래? 이모, 그냥 두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하겠다고. 그런데 제 언니는 지금 외롭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는 가족들, 외면하는 사회, 그리고 30년 동안 남의 일만 하느라 정작 제 언니를 지키지 못한 저 자신까지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 앞에서 했던 약속. 이번엔 제가 지킬 겁니다. 요양원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언니, 기다려요. 이번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텅 빈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할머니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채 홀로 돌아가셨던 그분. 나는 그때 뭘 했지? 병실 밖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바빠서 못 간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 언니였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30년간 정리해둔 학대, 살해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체크. 심리적 통제, 체크. 가족과의 관계 단절, 체크. 재산 관리 명목의 금융 접근, 체크. 모든 항목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언니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오전 9시 은행 창구 직원은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아니시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동생인데요. 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제 언니 일에는 이렇게 무력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요.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무력한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정말 중요한 일이야. 꼭 통장 거래 내역 좀 떼줘.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 저 진짜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이모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의 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혼자 해야겠구나. 또,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복도를 걷다가 309호에서 최영순이라는 이름표를 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307호 선옥 씨 동생인데요. 혹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최영순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약이요? 네. 그리고 가족들 면회도 자꾸 제한당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요양원 규칙이래. 너무 자주 오면 할머니가 불안정해진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들 보고 싶은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층에 계셨던 김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대요. 자식들은 엄마 치매 때문이야 라고만 했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 보니까 거의 비어 있었다던데요. 근데 가족들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대요. 20년 전 그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딸이 와서 유품을 정리하며 이게 전부예요. 라고 물었지만 더 이상 캐 묻지 않았습니다. 또 있구나. 언니만이 아니야. 복도에서 신임 요양보호사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저기, 할머님,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미영이 서류 가방에서 통장 여러 개를 꺼내는 사진, 금고를 여는 뒷모습. 이거, 제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님, 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월급 못 받으면. 저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줬으면 하지 않으시겠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민준을 만났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사진들, 약물 처방 내역, 증언 메모. 그리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민준의 서류. 감원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 민준아, 이거 봐. 민준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이모.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요. 저 한 달 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지금 실적 올리느라 정신없어요. 여기서 잘리면. 저희 집은, 애들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만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될까요? 돈은 제가 더 벌면 되니까. 그냥 조용히. 20년 전 그 할머니의 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장례에 치르고 싶어요.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가 더 무서운 거야? 어머니를 잃는 게 무서워? 아니면 회사를 잃는 게 무서워? 이모, 저도 무서워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이모는 자식도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들 미래가.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왜 자식이 없는지 아니? 민준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 나도 결혼할 뻔했어. 좋은 사람 만났었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 당신은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맞았어. 나는 일이 더 중요했어. 다른 사람들, 부모님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 그래서 혼자 살았어. 이모. 근데 알아? 정작 내 언니는 못 지켰어. 20년 동안 남의 일만 하느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후회하지 마. 나처럼. 지금 행동해. 민준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저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등을 돌리던 그 딸의 뒷모습이. 또 혼자구나. 저는 혼자 남아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20년 전에는 이런 기관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빈 병실에서 울기만 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언니를,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혼자라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실 복도에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학대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고가 생명을 구합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친절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사진들, 최영순 할머니의 증언, 약물 처방 내역. 언니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를 나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근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협조를 안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2주 정도요. 2주. 그 시간 동안 언니는 계속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처럼 매일 복도 끝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빨리는 안 되나요? 죄송해요. 저희도 인력이 부족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를요. 하지만 2주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김 할머니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업가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내 돈이 어디 갔냐고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엔 치매 때문인 줄 알았죠. 그런데요.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영세서에는 치료비, 물품비라고만 적혀 있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거도 애매하고 소문나면 사업에 안 좋다고.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어요. 그냥 잊고 싶었어요. 20년 전 그 할머니의 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냥 잊고 싶어요. 자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같이 고소하면.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래서 이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구나. 피해자들이 침묵하니까.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를 봐야 했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김미영의 근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307호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지만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야? 언니, 나야. 선미. 내 동생. 몰라. 나한테 왜 자꾸 와? 언니가 몸을 뒤로 빼며 소리쳤습니다. 가라고. 제가 다가가려 하자 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선미 씨. 김미영이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요즘 가족들에 대한 망상이 생기셨거든요. 망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 이런 식으로요. 치매가 진행되면 흔한 증상이에요. 20년 전 그 할머니도 마지막 며칠 동안 그랬습니다. 저를 보고 당신은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치매가 심해지셨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치매가 아니라 학대의 결과라는 것을요. 선생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신고했어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랑 경찰에. 김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려? 선생님이 하신 일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미 씨, 뭘 신고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있어요. 뭐가요? 설마 이준호 씨가 찍은 그 사진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준호 씨, 오늘 아침에 사표 냈어요.
본인이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데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 CCTV 확인해 보니까 업무 시간에 찍은 거더라고요. 제가 허락하고 금고 정리하는 걸 촬영한 거예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미 씨, 조심하세요.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침대에 앉은 언니를 봤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홀로 외로이 돌아가신 그분이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저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요. 빈 병실 복도에서 혼자 울던 그때처럼요.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미안해. 언니,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뭐예요? 수백 명을 구한 게 뭐예요? 정작 제 언니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20년 전 그 할머니도 못 지켰는데.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선미 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보면 알아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요, 선미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 언니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엔 못 지켰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요.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 씨, 저 요양원에서 일하는 강은지예요. 간호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 씨, 저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전화 너머로 은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요. 어디로 갈까요? 요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셨습니다. 가세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에게 했던 약속. 이번엔 제가 지킬 겁니다. 언니를 위해서요. 그리고 20년 전 홀로 돌아가신 그 할머니를 위해서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강은지를 요양원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까지 쓴 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미 씨, 저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요양원에서 요청한 거라고.
근데 그 요청을 한 사람이 김미영 선생님이에요.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몰래 복사해 왔어요. 약물 처방 요청서예요. 그리고 이건 금융거래 위임장이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이거 작성하는 거 봤어요. 김 선생님이 할머니들한테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서류인지 설명도 안 하고. 20년 전에는 이런 증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심만 했을 뿐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지 씨,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온 거 알면 저 잘려요.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알아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만약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 저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다시 노인보호 전문 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은지가 준 증거들을 들고요. 상담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내일이라도 긴급 조사 나가볼게요. 그런데 조카분 동의도 필요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요. 민준. 저는 다시 민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민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준과 두 아이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은지가 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번엔 확실한 증거야. 민준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민준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0이에요. 거기다 대출이자 관리비. 재판 비용은 누가 대요? 그건. 이모님은 자식도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 아내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왜 자식이 없는지 정말 아니? 민준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결혼하려고 했지. 근데 그분이 떠났어. 당신은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았어. 나는 일이 더 중요했어. 다른 사람들, 부모님 지키는 게. 그래서 혼자 살았어. 이모. 근데 알아.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 언니는 못 지켰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지금 행동해. 어머니를 구해. 민준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서 어디다 쓰면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경찰과 조사관들이 요양원에 들어간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앞 벤치에서 최영순 할머니, 은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4명과 조사관 2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3층 원장실 창문을 계속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원장실 창문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미 씨, 저 떨려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3층 원장실. 경찰이 원장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어주시죠. 원장 정재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거기 개인 물품들이. 영장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계속 잘못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금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통장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개, 2개, 5개, 12개,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 경찰이 하나씩 집어들며 확인했습니다. 박선옥, 최영순, 김말순, 이정자. 모두 입소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김미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을 본 순간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경찰이 김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영 씨죠.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김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린 거예요. 가족들이 허락했고 요양원비 내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증거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제공한 약물 처방 요청서, 금융거래 위임장이 나왔습니다. 이 서류들 김미영 씨 서명이 맞습니까? 김미영이 서류를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할망구들 어차피 자식들도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챙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강은지의 목소리. 하지만 선생님, 이건 김미영의 목소리. 입 다물어. 당신도 월급 받고 싶으면. 녹음이 멈췄습니다. 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영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원장 정재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김미영, 당신이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김미영이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원장님도 돈 받으셨잖아요. 그녀가 책상 서랍을 확 열었습니다. 장부 한 권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진 돈의 30%, 5년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금액들, 그리고 원장 30%라고 적힌 메모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멋대로. 이 계좌번호 보세요. 원장님 계좌잖아요. 김미영이 장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제안했잖아. 거짓말. 원장님이 먼저 눈 감아주겠다고. 경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둘 다 같이 가시면 됩니다. 요양원 밖.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요양원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양원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됐구나.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은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미 씨.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다음 김미영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미영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족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봤습니다. 학대자들이 잡히는 순간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 언니의 일이었으니까요. 김미영이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도 다 똑같잖아요. 부모 버리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러 오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버려진 노인들 제가 돌보고 있잖아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미영이 멈췄습니다. 경찰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김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아요. 가족들이 버렸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 언니를 6개월이나 방치했어요. 30년 동안 남의 부모님들만 지켰어요. 정작 제 언니는요. 김미영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선생님이 언니를 약으로 재우고 돈을 훔치고 가족을 못 보게 할 이유가 되나요? 김미영이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착한 간호사였을 거예요. 환자들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김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세상이 선생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의 착함을 이용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악마로 만든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언니 기억하세요? 307호 박선옥. 김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동안 졸피뎀 하루 2회, 알프라졸람 하루 3회 먹이셨죠. 그래서 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에서 800만 원 빼가셨죠. 언니, 노후 자금이었어요. 김미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외롭게 돌아가신 분. 그분도 선생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김미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선을 넘으셨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경찰이 김미영을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김미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김미영이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경찰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무게가 20년 전부터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원장 정재훈도 수갑을 찬 채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조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고에서 통장 12개가 나왔어요. 5년간 약 3억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 조회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억 원. 그 돈 뒤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후회가 있었을까요? 할머님은요? 지금 건강검진 중이에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저는 요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307호 방.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언니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부르자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를 알아봤습니다. 선미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에 봤던 그 텅 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눈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김미영도 원장도 다 잡혔어. 저는 언니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의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선미야.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아니야, 언니. 언니 잘못 없어.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야.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6개월이나. 20년 전 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켰습니다. 복도에서 최영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402호 할머니도요.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요. 우리 돈도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할머니들을 하나하나 안아드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민준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들어가 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민준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귀찮다고, 바쁘다고. 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아니에요. 이모가 구하신 거예요. 너도야. 너도 용기 낸 거야. 마지막에 동의서 써준 거. 그거면 됐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은지를 만났습니다. 선미 씨, 저 정말 잘한 걸까요?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도, 언니도, 다른 할머니들도 못 구했을 거야. 내가 영웅이야. 저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인데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 요양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도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빈 병실을 나오며. 하지만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준도, 은지도, 최영순 할머니도, 그리고 침묵을 깬 모든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남았고, 언니의 회복이 남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겼으니까요. 20년 전의 실패를 이번엔 성공으로 바꿨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구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도 402호 할머니도 12명의 피해자들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홀로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한을 조금은 풀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해냈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요양원에서, 그리고 마침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에서요. 언니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약물이 빠져나가자 언니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예전의 수다스러운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야, 나 정말 너를 못 알아봤었어. 어느 날 아침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그때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 누가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어. 동생이 너를 버렸다고. 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선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에게는 해드리지 못했던 것을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미영과 원장 정재훈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5년간 12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산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은지가 제공한 서류들, 통장 거래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증인석에 민준이 섰습니다. 증인은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알았다고요?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하지만 저는 바빴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습니다. 요양원에 맡겼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방청석에 어머니를 봤습니다. 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증인석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 김미영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처음엔 착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재훈,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 금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옆에 앉은 최영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네요. 우리가 이겼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의 부모님들만 지켰습니다. 정작 제 언니는 지키지 못했지요.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예고 없이 찾아가세요. 부모님이 드시는 약, 통장 거래 내역 전부 확인하세요. 늦으면 제 언니처럼 됩니다. 더 나쁘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당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민준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회복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저는 피해 가족들과 함께 노인인권 지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미 씨, 저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이번 일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요. 저는 은지를 껴안았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어느 가을날 저는 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미야, 저기 봐. 은행나무 단풍 예쁘다. 그러게.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언니, 나 그때 진짜 포기하고 있었어. 근데 너를 봤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너를.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보자. 응. 매일 볼 거야. 우리 같이 사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도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해 겨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 씨세요? 저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뭔가 이상해서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정말요? 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거실에서 언니가 나왔습니다. 또 누군가 도로 가는 거지. 언니가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선미야, 너 정말 멋있어. 저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봐도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노인인권 지킴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도, 은지도, 최영순 할머니도, 그리고 침묵을 깬 모든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차 한잔 할래? 응. 우리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요양원. 언니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곳이었습니다. 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선미.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누구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3초간 침묵. 그 순간 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우리 동생. 저는 한숨 쉬며 웃었습니다. 언니, 놀라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20년 전의 빚을 갚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선미야, 우리 내일 뭐 할까? 글쎄, 언니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어.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지. 20년 전 그 할머니는 이런 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와 함께 이 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20년 전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노년을 지키는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될 테니까요. 그때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요. 창밖에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저는 언니와 오래오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